어제 김기현 후보가 52.9%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지도부 전체가 친윤 주자들로 채워졌는데 비윤 대 친윤 간 갈등, 또 거야와의 협치까지 산적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비이재명계에 손을 내밀며 내홍 수습에 주력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정치권 이슈들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52.93%로 김기현 후보가 이제 신임 당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 득표율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당선 이후에 좀 평가를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자. 네. 그리고 또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이제 당심에 나타난 표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사자 구도였기 때문에 뭐 과반을 넘을 것이냐. 네.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차 투표에서 결선 가지 않고 50%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당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서 또 대통령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서 총선 때 잡음 없이 말하자면은 그런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하나로 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제 공감대가 우리 당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 제가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서 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참 현명하시구나. 그리고 판단력이 굉장히 이게 예리하시구나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은 이게 5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47%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또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47%라는 것이. 그래서 물론 확실하게 결선 투표 가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만 그렇지만 똑바로 해라 하는 부분도 사실상 거기에 의미에 담겨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똘똘 뭉쳐 하나로 내년에 총선에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래 1차 본경선 때 1위 후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만이 다시금 또 결선 투표제를 치르는 방식이 있어서 과연 결선에 갈 거냐 말 거냐 이를 두고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 52.93%로 최종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이거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차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네. 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망하는 사람들은 윤심이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그 새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 뭐 당연히 축하를 드리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그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민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당이 되기를 기원하는 당원들, 뭐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의 마음들이 함께 뭐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를 받으셔야죠. 애썼지 않습니까? 이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는데 맨 처음 룰 변경을 통해서 유승민 의원을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1차에서 과반이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나경원 의원을 출마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을 사실상 공식화시키다시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인으로 김기현 후보가 공식화됐는데 사실상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들처럼 국민적 지명도가 있다든지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무리를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러하기는 좀 약했던 것이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실에서 어느 행정관의 개입 의혹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 쪽이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뭐 이런 일까지도 해서 그다지 아름다운 경선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이 통했다, 통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뭐 들어맞았고
안정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여당. 그런데 이제 오늘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한 보수 언론에서는 윤의 직할체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상대적 진보 언론에서는 용산 출장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사실 두 가지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의 개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다라는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 자체의 어떤 정당의 민주적 구조 속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 쪽에 아무래도 의존하는 그러한 정당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정되었던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여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참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 어제부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김기현 이제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좀 짚고 갈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어제 당대표 결정되자마자 민주당에서 나온 당평이 굉장히 참 바람직하지 못했다. 정당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는 민주당이죠. 지난 지금 개딸을 비롯해서 자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게 정당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인데, 어제 당선되신 분한테 사망선고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는 일체가 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당선 1주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미국의 공식 방문도 있고, 정상 공식 방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상당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총선까지 그게 이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걱정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는 뭐 판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은, 판사 출신인데 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냐, 저는 생각할 때 김기현 대표가 지난 이제 대선 때 원내대표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뭐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와의 후보와의 갈등, 이런 문제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중재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당이 깨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가는 그런 것을 막고 중재를 잘해서 잘 이렇게 봉합을 해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를 잘 이렇게 갖고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당내에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뭐 윤심을 바탕으로 해서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그런 부분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3%, 5%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3%까지 가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한편의 드라마를 쓴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뭐 본인의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외 지역 전국의 당협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지지를 더 확보를 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윤심만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또 함께 협치의 대상으로 이후 총선에서는 또 상대로서 맞서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땡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장력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내에서 이렇게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이나 또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와 또
나름대로 보수적 개혁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당을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적 지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간판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간판으로 뛸 인물로서는 인물의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땡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김기현 후보는 실무형이죠. 그야말로 김기현 후보가 이번 당 대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대통령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국민의힘에도 없을 것이고 민주당 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간지대의 어떤 어떤 관리형 대표 이렇게 그 스스로도 이제 위상 찍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것이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리저리 뭐 룰 바꿔라 그리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고소고발까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 50%까지 넘어왔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이런 정도까지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간신히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난번 때처럼 그 국민 여론 50%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내 당원 중심의 100%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50%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망신 간신히 면한 거거든요. 내용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래 윤심이 이겼어라고 환호하기보단 당원들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국정 운영과 그런 가운데서의 여당 운영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 이제 당대표 나오면서 목소리도 좀 세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과거의 그 합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 운영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네, 득표율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자세하게 짚어보자면 김기현 대표가 52.93%로 당선이 됐고요. 2위인 안철수 후보가 23%, 그리고 3위 천하람 후보가 14%, 4위 황교안 후보가 8%로 이렇게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각각의 득표율이 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대표의 표 차이가 한 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얻었던 표의 2배 이상인데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여론조사를 높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계속 이제 까먹은 그런 과정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선명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당원들은 이제 어느 후보가 대통령과의 정말 마찰 없이 정말 소통을 잘하면서 내년 총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뭐 나머지 후보들이 대표가 됐을 때는 네. 좀 껄끄러운 부분이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뒷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뭐 여러 가지 뒷얘기라고 뭐 하면 말하자면은 어제 뭐 수락연설할 때 뭐 일찍 자리를 네. 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경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의혹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당 대표 경선에서 주장을 하고 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말씀처럼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다른 후보들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고요.
예상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좀 낮았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김기현 후보와 차이가 좀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자리를 뜬 것은 뭐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든지 뭐 네. 이렇게 좀 패배자에게 아량을 갖고 바라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다라는 노선을 천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노골적으로 김기현의 편을 들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빛내놔라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대했듯이 여전히 당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당원들에게 캠페인했으면 글쎄요 어땠을까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듯 하면서 과거처럼 막 유난연대 얘기까지 하다가 대통령 정무수석이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판에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 그 중간에는 뭐 내년 총선 이후에는 대표도 내놓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캠페인이 갈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간판으로서의 지명도가 떨어지는 김기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던 그 당내 당원들도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끌고 갔을 경우에는 더 불안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기 컷오프 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뭐 이런 추측인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갈짓자예요. 시작할 때의 스탠스와 마무리할 때는 황교안 후보와 연대까지 해가면서 또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가면서 캠페인을 해온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은 매우 애매해졌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라리 앞장서서 하고 그러니까 비윤 반윤의 핵심이 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이미지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향후 미래는 굉장히 좀 답답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당 같습니다. 내에서 좀 애매해졌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이게 될까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다 했거든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합당했다가 거기에서 성격이 안 맞으니까 분당해서 일종의 호남 다민연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이것도 깼다가 뭐 계속해서 갈짓자 계속 줄어들었어요. 본인의 정치적 다산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선택이 이재명과 손잡느냐 윤석열과 손잡느냐에서 이재명과 손잡아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도 과거 안철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하고 폐해들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다지 적극적인 러브콜을 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본인의 생로모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나왔던 것은 다음번 총선에서의 본인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다. 그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대통령 선거에 접근하고 싶다라는 의도였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다음번 총선에서의 뭔가 기회를 노려볼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탈당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시나리오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설마 탈당이야 하겠습니까? 당의 화합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의 세력을 확보한다든가 당내에서 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원 외에서도 그러고 본인의 입지를 사실 강화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것이죠. 원 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없단 말이죠. 또 바깥 원 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협을 본인이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패를 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사실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에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당원들한테 각인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렇지만은 또다시 이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자리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화합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하면 결국 총선을 대비하면서일까요? 이제 총선 때도 이제 본인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지 연설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본인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지를 갖다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본인이 물론 살아남아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또 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당내에서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4인 사각 구도를 형성했던 후보들 모두 이 대회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이 남은 후보들과 함께 앞으로는 연포탕 화합을 이끌어나겠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총선 과정에 있어서는 이 4인 사각 구도를 형성했던 후보들이 좀 큰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그 이준석계로 불리워졌던 천하람 후보와 그 천하용인 네. 이분들 다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 김재원 후보가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죠. 네. 그 보니까 이제는 이준석계는 더 이상 여기 발붙일 틈이 없다. 평가받은 것이다 당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불편했고 이준석 때문에 당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준석과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네. 이준석의 틀내에 같이 했던 이런 한계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번 그 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이준석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목소리가 과연 당 안으로 들어갈까? 천하람 후보를 갑자기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하람이 갈까요? 허은하나 무슨 김용태 후보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까요? 글쎄요. 당의 분란을 그들은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함 가운데에서 내년 총선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서도 아마도 이준석 대표계의 인사를 드리느냐 마느냐가 탕평의 어떤 핵심 그 신호탄이 될 텐데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어정쩡하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정도를 떡 주듯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지고 연포탕이다 말하기에는 너무 약하게 국민들도 또 당원들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러니까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효율성 중심으로 기동성 중심으로 여당의 지도부를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가 14% 득표했거든요. 이거는 의의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들 스스로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는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15% 미만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국민의힘 틀 내에서 이준석 정치가 더 이상 발을 붙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는 끝나고 나서 승복을 하는 어떤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과연 이준석까지 그럴까라고 해보면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 뭐 야당 내 분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야당 내 분화의 가능성은 리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유승민, 이준석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폭발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다음번 공천이 그 해당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세력으로서의 보장을 받지 않으면 이들 또한 결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연포탕을 하려면 이준석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준석계를 끌어들이면 자꾸 최고위원회 내에서 회의 때마다 또 다른 갈등, 새로운 뭐 어떤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적인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은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한 명이지만 그 스피커의 크기는 전체와 맞먹을 정도의 목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준석계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친 이준석계 4명 일단 모두 탈락했습니다. 정치적 위기까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입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계가 우리 당 내에서 당원들 네. 사이에서 표가 얼마나 될까 했는데 궁금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천하람 표를 보면 아는 거죠. 이제 15% 미만. 네. 이게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 그것도 다 그 15%까지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컷오프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표가 이제 또 천하람 쪽으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등의 어범으로 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 그런 경우 케이스가 될 것인데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만큼의 그런 비호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대구 출신이고 대구 출신이면서 호남에 가서 이제 정치를 시작한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한 정치인인데다가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이준석과 그래도 이제 조금 결이 다른 부분 또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이제 정치력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준석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하람은 이제 이준석을 떠나서 본인의 이제 정치 일정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네.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과 같이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준석을 넘었어야지 이준석과 같이 간다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 가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할 것 같고 이준석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뭐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좀 관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당을 떠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말했듯이 연포탕이 뭐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 국민의힘은 모두가 다양성을 가진 그러면서 하나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탈당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그럼 봐야 됩니다. 내년 연말까지 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그 공심이 구성하고 그럴 때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유승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결단이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내년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일종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총선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또 분열이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헤맬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보고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당에서 품기 편하죠. 당선되지 않은 호남에 또 공천 주면 되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김용태, 허은하, 특히 이준석 수도권 내에서 공천 줄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정도의 그 품 넓이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전당대회 이후의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대표 김기현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 아주 절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안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TK죠, 대구. 그리고 이제 김병민 씨는 서울이고 네. 조수진 씨는 호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영호 같은 경우는 평양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이 스펙트럼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지역을 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구성이 됐는데 뭐 다들 일심이기 때문에 뭐 총선을 향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들 합심을 해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지도부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목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친윤이잖아요. 앞장서 친윤을 손들고 나서서 표명했던 사람들이고 특히 이제 젊은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내에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이라 젊은 사람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다 먹힌 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여당이 되겠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당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도 고민정 의원 정도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두 번째 성적으로 최고위원에 입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번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중에서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모셨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과의 싸움을 전면전으로 본인이 이끌어내고 오히려 이준석의 어떤 국민의힘 내의 어떤 그 청년의 대표성을 본인이 가져가는 뭐 이런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라 여기는 그야말로 다른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정당은 이렇게 운영될 때는 점점 더 그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향후 지명직 최고라든지 또 당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야말로 연포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당직 인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대통령실과 머리 맞대고 지명해 주십시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 맥락에서 지금 벌써부터 당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하마평의 인물들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의 장제원 의원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장제원 사무총장 얘기는 예전에 나온 얘기죠. 본인은 이제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어제 행사에서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뭐 속칭 말하는 그런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당내에서 역할을 하지 않은 분들도 아니고 당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론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직을 맡을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김기현 대표 역시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장제원 의원에게 사무총장 맡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인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여론에 동떨어진 네. 여론과 동떨어진 그런 인선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총선이라는 것은 이번은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했습니다만은 총선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행보는 우리 당 최고위원들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난 TV 토론회 과정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가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없을 것이다 못을 받긴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못을 박았으면 못하겠죠. 설마 그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과거에 윤핵관 중심의 뭐 장제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선대위에서의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아무 선대위 직책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공격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실제 그 안철수와의 그 연대 이것을 그 물밑에서 성사시키고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실질적인 역할은 다 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총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을 맡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밑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그 어떤 그 교량 역할을 본인이 해내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파워 여전히 발휘할 수가 있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장제원 의원을 사무총장까지 앉히는 그런 무리수는 아마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 대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나 네. 뭐 이렇게 뭐 유력하게 떠오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그 핵심들 이런 분들 내에서 뭐 또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갑자기 그 핵심 몇몇 네네. 분들 거론되는 분들 그 내에서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기현 대표의 결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일 것이다. 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예습입니다. 네. 일단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결정 났고요. 이제 지명직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새 지도부로 국민의힘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비쳤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 해놨을까요? 어제 아까 초창기에 말씀하신 대변인 그 발표는 제가 봐도 조금 박하다. 좀 많이 박했다라고 서운해하게 뭐 들으실만 한데 그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는 네. 같이 한번 서로 잘하게 경쟁해보자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욕먹는 역할을 자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센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상대방 비판 중심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서로 잘하게 경쟁하고 축하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잘하게 경쟁하고 축하를 받은 만큼 서로 정치적 존재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고 당신은 야당 대표가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오직 범죄 혐의자일 뿐이야 라고 규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이 꼬인 전국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만이라도 아마 이제 그 오늘 중으로는 오늘 혹은 최대한 가까운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화하는 여야의 어떤 그 대표의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좀 기다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싸움이 아니라 민생 속에서 서로 잘하게 경쟁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호의적인 그런 그 제안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네. 예, 총선 대통령 대 이제 야당 대표와의 관계하고 당 대표 대 대표와의 관계하고 다르니까 김기현 대표는 뭐 어제 일성으로 말씀하셨듯이 당장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서 국회에 산적한 현안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고. 김기현 대표는 아마 뭐 이재명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마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협치를 이뤄갈 상대이기도 하지만 총선까지 큰 변수가 없다면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로서도 맞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야당의 도움 없이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야당이 뭐 169석이라 하는 거대 야당이 도움 없이는 뭐 법 하나 사실 뭐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뭐 여당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관계없이 그건 사법 리스크대로 네. 하고 이런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대표로 잘 풀어나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